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완연 가을로 접어든 날씨입니다. 낮과 아침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환절기 잘 이겨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소이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소이탄. 이게 뭐 불태운다는 뜻의 무기인데요.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악마의 무기. 소이탄의 그 화력이 순간적으로 사람의 뼈를 녹일 정도의 높은 온도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의 파괴력이 너무 커서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민간인들한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이탄 사용 금지입니다. 민간인 대상 소이탄 사용 금지. 그런데 이 소이탄을 러시아가,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가를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사용한 그 영상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이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무슨 번쩍번쩍 하죠. 이게 다 소이탄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12초짜리 이 영상은 드론으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소이탄, 러시아군이 발사한 소이탄이 상공에서 터집니다. 터지면서 수백 발의 작은 이 소이탄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무수한 성광을 내뿜으면서 이 마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뼈를 녹일 정도의 높은 온도를 순간적으로 내는 이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말이죠. 러시아 군으로부터 소이탄 공격을 받은 이 마을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오제른의 북부 마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지루한 공방전, 지루한 그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동북부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위기를 느낀 푸틴이 뭐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이 독한 무기까지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푸틴의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공포심 주입일 것 같습니다. 직접 이 마을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이 공격을 보면서 러시아가 못할 짓이 없겠구나. 그런데 통상 이런 위협과 공포 전략은 거기에 겁을 먹을 때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같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협박 한 번만 하면 잽싸게 꼬리 내리고 대가리 숙이고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 다니면서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확실합니다. 거짓 보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협에 굴복해서 꼬랑지 내리고 대가리 숙이는 이런 상대한테는 이 공포 전략이
효과를 거둡니다.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나라와 군인들과 국민들이라면 이런 잔혹한 이 살상 무기 사용은 그 저항 의지를 더 불태우게 할 뿐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소위탄 공격으로 훨씬 더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멸의 길로 가는 이 푸틴 그리고 러시아군, 머지않아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의 기적과 같은 승리 소식, 승전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정론 일침 5곡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 약식 정상회담, 독일 슐츠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식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 한 늙은 정치인의 넋두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해찬이가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한 퇴물 정치인이 됐는데, 이 사람의 넋두리를 이렇게 쭉 보면 그야말로 좌파들의 확증 편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해찬의 그런 그 넋두리들을 쭉 듣다 보면, 아, 이 자들이 올 3월에 있었던 대선의 패배가 진짜 뼈아프긴 뼈아팠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 그 의미가 다시 좀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잠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론 일침은 좌파들의 동원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위와 그 똘마니들이 저지른 이 동원 정치의 실상. 이 좌파들은 원래 대중을 동원 대상이라고 봅니다. 인민재판도 동원된 대중에 의해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공산당 좌파들한테는 자발적 대중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윗대가리, 수령, 뱀대가리의 지시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이런 동원 정치를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그대로 그동안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연일 민생을 입에 달고 떠들고 다닙니다. 특히 이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할 만큼 1년,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그런 국회이기 때문에 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민생을 앞에 내걸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역시 이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에 능한 좌파답게 민생이라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민생을 내세우고 이재명이가 행보를 하고 있다,
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제임스 그룬디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그룬디, 6.25 참전용사고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 영국인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우 곁에 묻어달라. 6.25 참전용사인 부룬디 씨의 전우는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묘지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부룬디 씨가 직접 묻은 전우들입니다. 그 전우들 곁으로 가고 싶다. 이 부룬디 씨의 유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제임스 부룬디, 6.25 참전용사 고 제임스 부룬디 씨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당정청 조율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정청이 제대로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료, 당정청의 정에 해당되는 정부 측의 실무 책임자들은 차관들입니다. 이 차관들이 이 차관회의 같은 걸 거쳐서 이 정부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이 차관들이 당정청이 제대로 잘 작동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외형상 언뜻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당이 워낙 이게 한심하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당정청 고위정책협의회 같은 기구가 움직인다, 이게 사람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사람과 시스템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 있을 때는 잘 되더니 누가 오더니 잘 안 되더라, 이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누가 그 자리에 있든 시스템에 의해서 최소한의 당정청 협의 채널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차관들, 대통령의 통치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천박한 것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저는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정론일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